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듯 솟아오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5영층. 그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앞에서 강은채는 홀로 서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단정한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 차림에 은은한 빛을 더했지만 그 모습은 소박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전자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타이틀과 배경 좋은 남편 이도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완벽한 삶. 그러나 은채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에 든 커피 한 잔의 온기마저 이 거대한 공간의 냉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듯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한강의 일출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완벽한 유리 감옥 속에서 나는 정말 강은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도준의 아내, 회장의 딸이라는 역할에 갇힌 마네킹인가? 거실 벽에 걸린 명품 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알리는 소리는 그녀의 공허한 일상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드는 소음 같았다. 침실에서 나온 남편 이도준은 넥타이를 매는 순간에도 은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수트 차림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따뜻함은 단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내일 아버님 생신 파티 준비는 다 됐어? 마치 비서에게 업무를 확인하듯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은채는 거울을 보며 애써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1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여버린 깊은 실망감이 다리를 틀고 있었다. 거의 다 준비됐어. 호텔 예약부터 초대장 발송까지 완벽하게. 오늘 가서 마지막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녀의 완벽주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역시 꼼꼼하네.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야. 도주는 칭찬의 말을 건넸지만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 대신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산된 만족감만이 맴돌았다. 아침은 같이 못 먹겠어. 일찍 회사 가야 해서. 도주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지는 채에게 또 한 번의 깊은 고독을 선사했다.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꿨던 결혼 생활은 지금 그녀가 혼자 먹는 텅 빈 아침 식사처럼 차갑고 맛없었다. 오후 3시 은채는 파티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애쓴 피로가 역력했다. 이 지루하고 숨막히는 역할극이 언제 끝날까? 모든 것이 완벽한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룸미러로 자신의 지친 모습을 확인하며 그녀는 이제 집에 가서 잠시나마 이 감정적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은채는 잠시 멈춰섰다. 옆 차선에서는 택시와 승용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는 일상.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은채가 엑셀을 밟으며 천천히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쾅!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차가 옆으로 크게 밀려났다. 오른쪽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차 안에서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귀를 찢었다. 아, 은채의 비명 소리는 터져 나왔지만 이내 그녀의 의식은 마치 블랙홀처럼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맥박이 약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다. 그 시간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이도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도준 씨이신가요? 아내 강은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도준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하며 그는 의사에게 아내의 상태를 물었다.
뇌진탕이 심각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도준의 얼굴에는 주변의 모두가 예상했던 슬픔이나 걱정 대신 미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복잡하고 귀찮던 업무가 드디어 예상대로 처리되었다는 관리자의 표정이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도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를 보며 옆에 있던 간호사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도준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중환자실을 채웠다. 도준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힘내세요. 아내분이 꼭 개원하실 거예요. 간호사를 향해 건넨 위로의 말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은채의 생체 신호를 표시하는 모니터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은채는 이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몸이 되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듣는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사고 발생 3일째 저녁 7시 각종 의료 기기들이 규칙적인 삐푸음을 울며 돌아가고 있었고 은채는 하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 은채의 의식이 서서히 그러나 명료하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왜 몸이 안 움직이지? 그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고 손가락조차 미세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의식은 또렷했으나 육체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이도준이 들어왔다. 은채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렸다. 이도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고요한 병실을 갈랐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소 자신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노골적인 짜증과 권태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당신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지? 도준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세라야, 나야. 은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윤세라? 이름만으로도 배신이 느껴지는 그 이름. 도준의 목소리는 은채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갑자기 따뜻하고 부드럽고 애정이 넘실거렸다.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은채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애정의 목소리, 그것이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도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은채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의사는 뭐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만 하네.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곧이어 은채의 의식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잔혹한 문장이 이어졌다.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빨리 죽으라고? 당신이 나에게? 은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심지어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린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도준은 신세 한탄하듯 말을 계속했다. 세라야, 나 정말 힘들어. 10년 동안 사랑도 없이 재미없는 결혼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람이 뭔지 알게 됐어. 은채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은채의 가슴은 조각조각 부서졌다. 그녀의 10년 헌신과 고독은 남편에게 그저 사랑 없는
재미없는 결혼 생활, 이라는 단 하나의 모욕적인 문장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도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했다.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슬픔에 빠진 남편인 줄 알고 있거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도준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애정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다. 도준은 속삭였다. 은채야, 얼른 죽어줘. 제발. 네가 살아있어서 좋을 게 없어. 이 말은 은채의 귀에 차가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배신과 살인 미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은채의 온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극단적인 분노는 모니터에 희미하게 반영되었다. 심박수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아무도 그것이 은채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은채는 깨달았다. 몸은 갇혔지만 의식과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 잠금 증후군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남편의 모든 악행을 듣고 복수를 설계할 수 있는 감시자의 자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지옥 같은 고독은 이제 복수를 위한 치밀한 설계의 서막이 되었다. 사고 발생 5일째, 오후 늦은 시간, 은채의 의식은 더욱 선명해졌고 지난 이틀 동안 들었던 남편의 잔혹한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냉철한 진실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두 쌍의 발걸음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도준은 혹시 모를 의료진의 침입에 대비하듯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지? 윤세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불륜 상대를 자신의 임종이 임박한 병실로 데려온 것이다. 오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아? 세라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오며 묻자. 도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응, 의사가 그랬어.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아, 그리고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은채는 경악했다. 도준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단계의 범죄를 설계하고 있었다.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았어. 강은채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유언장 위조? 이 남자는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온 아버지의 유산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은채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가족의 재산과 명예를 짓밟는 세대 간 죄악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세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했다. 정말? 그럼 재산 정리가 쉬워지겠네.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봤어. 강남 쪽에 좋은 펜트하우스가 나왔더라. 두 사람은 은채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 그녀의 죽음 후에 자신들이 누릴 달콤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라야, 우리 결혼식 날짜도 정해야겠어. 1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도준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 결혼은 10년간 은채를 짓눌렀던 거짓말의 종지부이자 도준의 탐욕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세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참, 그리고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아버님이 가장 중요해. 도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난 계속 효자사위 역할을 해야 해. 그래야 한국전자 경영권도 넘어올 수 있겠지. 아버님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 은채는 이 순간 도준과의 결혼 자체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닌 가족의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치밀한 사기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친절과 헌신은 10년 동안 공들인 하나의 연기였던 것이다. 당신은 10년 전부터 내 운명을 훔치고 있었던 거야. 이들의 대화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제 곧 끝이야.
의사가 며칠 안에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도준의 담담한 목소리에 세라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럼 정말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은채의 의식은 이 잔혹한 계획 앞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그들이 말하는 끝 자신은 죽음이었다. 세라는 누워있는 은채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오빠, 강은채는 지금 꿈에도 모르겠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은채는 온몸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도준이 세라를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두 사람이 완벽한 연기를 하며 병실을 나간 후 은채는 혼자 남겨진 정적 속에서 극도의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당신들은 내 결혼, 내 가족, 내 생명까지 모두 계획하고 조롱했다.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을 완성하기 위한 재물이었다. 은채는 결심했다. 이도준과 윤세라가 노린 재산과 권력은 물론 10년 전부터 이어진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그녀의 복수 의지는 그녀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었다.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의 해외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박재성 전문의가 중환자실 감당으로 배정되었다. 그는 10년간 미국에서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료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오후 3시 재성은 간호사로부터 담당 환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VIP룸 301호 강은채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 손상 케이스입니다. 간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순간 재성의 손이 멈췄다. 강은채, 설마. 재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했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차트를 받아든 재성은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확인했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은채인가?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재성은 긴장한 마음으로 301호 중환자실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재성은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유 원장, 경영권, 다행이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환자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아내의 죽음을 전제로 부정하고 불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재성은 직감했다. 30분 후 도준과 세라가 친밀하게 대화하며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재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도준, 그 남자는 10년 전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자신을 협박하고 모욕하여 첫사랑 은채의 곁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설마 이도준이 은채와 결혼한 건가? 그리고 지금 저런 짓을? 재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의 세월은 그에게 실력 있는 의사의 지위를 안겨줬지만 과거의 치욕은 여전히 선명한 트라우마, 역사적 무게로 남아있었다. 도준과 세라가 완전히 사라진 후 재성은 조심스럽게 301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바로 강은채였다. 은채야. 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모습에 재성의 가슴은 뼈아픈 고통으로 가득 찼다. 재성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차트와 뇌파 패턴을 분석했다. 뇌파 패턴이 이상하네.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달라. 재성은 직감했다. 은채가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있고 간차키를 찾으러 온 이도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재성과 도준은 피할 틈도 없이 마주치게 되었다. 제가 차키를 놓고 가는 바람에 도준은 재성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재산 탈취에만 몰두한 도준에게 재성이 누구인지, 10년 전 자신이 잔인하게 짓밟았던 가난한 의대생이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었지만 당신에게는 하찮은 일상 중 하나였구나. 재성은 안도하면서도 이 극단적인 무관심에서 도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도준은 냉담하게 물었다. 재성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현재로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희망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준의 목소리에서 아내의 생명에 대한 냉담함이 여실히 느껴졌다. 재성은 도준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 은채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다. 도준이 병실을 나간 후 재성은 다시 은채의 침대 옆에 섰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은채야, 10년 만이야. 네가 왜 이도준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의 비겁함에 대한 속죄, 역사적 무게라고 생각할게. 재성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동시에 도준의 악행을 막아야 하는 운명적인 구원자, 아야로 돌아왔음을 선언했다. 사고 발생 2주째, 박재성은 이도준이 오지 않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일 오후 은채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매일 은채와 이방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살펴봤다. 오늘 검사 결과를 봤는데 뇌파 활동이 확실히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달라. 혹시 내 말이 들리는 건 아닐까? 재성은 은채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은채는 재성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재성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어차피 네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용기가 생기네. 그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자신들의 이별에 얽힌 잔혹한 진실, 역사적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은채야, 사실 나 10년 전 일을 말해주고 싶어.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네가 의대생인 나를 응원해주고 정말 완벽했어. 재성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 그날 이도준이 나타났을 때 말이야.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도준이 나한테 와서 말했어. 네가 나한테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줬거든. 재성은 주먹을 주며 말을 이어갔다. 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 친밀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고. 은채는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났던 몇 번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도준의 치밀한 조작이었던 것이다. 재성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 네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도준이 나를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협박이었어.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의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은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자신의 재벌 배경을 악용하여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재성의 가장 약한 고리 가족과 생계를 끊어내고 은채의 곁에서 그를 영원히 쫓아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준이 저지른 10년 묵은 세대 간 죄악의 실체였다. 나는 너무 무력했어. 20대 대학생이 재벌가 사람들과 맞설 힘이 있겠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재성은 스스로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자책했다. 미안해. 은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은채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도준의 계략이었고 재성은 피해자였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재성아, 나는 10년 동안 그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구나. 그때
재성은 은채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은채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심박수가 변할 거야. 재성은 청진기를 심장에 대고 말을 이어갔다. 은채야, 정말 내 말이 들리는 거지? 모니터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재성의 눈이 커졌다. 맞네. 정말 의식이 있었구나. 이 미세한 심박수 변화, 아이, 감성적 매개체는 의학적 증거 이전에 10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만들어낸 비합리적이지만 결정적인 운명적 신호였다. 재성은 확신에 차 은채의 손을 꽉 잡았다. 은채야,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내가 그때 못 지켜준 것에 대한 속죄, 속죄라고 생각해.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재성의 눈에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10년 전의 비겁함은 이제 구원자의 사명, 아으로 변했다. 은채야, 정말 내 말이 들리는 거지? 박재성은 확신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미세한 심박수 변화는 단순한 의학적 지표가 아닌 10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과의 재회를 알리는 운명적인 신호, 였다. 재성은 은채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속삭였다. 내가 박재성이라는 걸 안다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 은채는 온 힘을 다해 검지 손가락에 모든 에너지를 모았고 미세하게 남아 손가락 끝이 움직였다. 세상에 정말 의식이 있었구나. 재성의 목소리에 흥분과 감동이 뒤섞였다. 그는 즉시 은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 잠금 증후군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희망적이야.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은채는 희망적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긍정했다. 이제 그들은 비밀스러운 대화 방법을 만들어야 했다. 예면 1번, 아니오면 2번 움직여줘. 알겠어? 은채가 한 번의 움직임으로 동의를 표했다. 재성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은채야, 어제 내가 한 이야기 다 들었어? 10년 전 일도 이해했어? 은채는 단호하게 한 번 이해를 표시했다. 그럼 내가 왜 떠났는지도 알겠지? 다시 한 번 이해.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의학적 질문이 아닌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비겁함, 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고백이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은채는 온 힘을 다해 2번 아니오 손가락을 움직였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재성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재성은 감격에 겨워 은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은채야.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 뇌파를 넘어선 사랑의 확인, 아은 재성에게 구원자의 사명, 아을 이행할 절대적인 힘을 부여했다. 재성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좋아. 그럼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다른 누구에게도 네가 깨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게. 은채는 도준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안도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대신 내가 특별한 치료를 시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의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 말이야. 그리고 그는 냉철한 현실을 주지시켰다. 은채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게. 이도준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지? 그럼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좋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이도준이 곧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재성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과 싸우는 동시에 10년의 죄악, 아을 저지른 악인들을 향한 극비복수 계획을 시작해야 했다. 재성은 은채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주며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은채는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돌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성아, 네가 10년 만에 돌아와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이것이 운명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이자 당신의 속죄가 될 거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이도준을 무너뜨리자. 은채는 감사와 결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침묵 속에 치밀한 반격을 다짐했다. 사고 발생 3주째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온 베테랑 간병인 이숙자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환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봐온 그녀였지만 강은채 환자의 남편 이도준에게서는 불길하고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이숙자가 청소를 계속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도준이 내려왔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간호사실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이숙자는 도준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을 무연히 들었다. 여보세요. 대한생명보험인가요? 아내 강은채 생명보험권으로 문의 드리려고요. 남편이 보험 문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준의 목소리에서는 아내의 위독함에 대한 슬픔 대신 사무적이고 차분한 계산만이 느껴졌다. 네, 사망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요?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숙자의 눈이 커졌다. 도준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어갔다. 기존 1억에 추가로 혹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말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를? 이숙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0년 넘게 경험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경고했다. 그것도 추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총 1억 정도 되겠네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파묘적인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생명 대신 거액의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도준이 병실로 들어간 후 이숙자는 곧바로 담당이인 박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301호 환자 남편분 이야기인데요. 방금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성은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정말요? 사고 일주일 전에? 이것은 그가 막연히 의심했던 살인 모의의 명백한 법적 증거, 알비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숙자는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다. 선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요.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 문의부터 하는 남편은 처음 봐요. 보통은 회복에만 매달리는데 재성은 이숙자의 경험이 담긴 증언을 들으며 도준의 계획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계획적인 살인 미수임을 확신했다. 재성은 이숙자에게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겠어요. 혹시 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라고 신신당부했다. 오후에 은채의 병실로 간 재성은 즉시 이 사실을 은밀히 알려주었다. 은채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이도준이 네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은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아야이. 그녀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분노의 전율이 그녀의 의식을 강타했다. 은채는 2번 아니요. 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이 당한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확인했다. 결국 당신이 꾸민 짓이었구나. 10년 전부터 내 인생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내 생명까지 노리다니. 재성은 침착하게 말했다. 은채야, 이건 계획적인 살인 미수야.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네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해. 재성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도준이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은채는 결의의 찬 손가락 움직임으로 동의했다. 이제 그녀의 재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자 복수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되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강은채는 박재성의 헌신적인 재활 치료와 이도준에 대한 복수의 강렬한 의지 덕분에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
왼손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마침 뇌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으며 6주 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재성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쉬었지만 6주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재성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다. 재성은 은밀하게 감 회장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혼자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감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다. 재성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회장님, 일단 병실로 가시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감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딸 은채를 보고 경악하며 굳어버렸다. 은채야, 아빠.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고 감 회장은 황급히 은채에게 달려가 안았다. 우리 딸, 언제부터? 아빠, 할 말이 너무 많아. 감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혼란,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은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지난 6주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진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빠, 사실 나 이미 3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그런데 이도준이 한 짓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숨기고 있었어. 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준이가 무슨 짓을? 아빠, 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도준이 계획한 거야. 은채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된 1호억 원의 생명보험금 RB과 도준이 불륜녀 윤세라와 함께 자신이 죽으면 그 돈과 경영권까지 차지하려 했던 치밀한 살인 모의를 털어놓았다. 그 개자식이 감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은채는 10년 묵은 죄악, 아예 뿌리까지 파헤쳤다. 아빠, 또 충격적인 게 있어.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재성이었어. 그런데 이도준이 재성이를 협박해서 내 곁에서 쫓아냈어. 은채는 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협박. 감 회장은 재성을 바라봤고 재성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10년 전 은채와 사귀던 박재성입니다. 도준은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사람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도준의 비열하고 계산적인 협박, 알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감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내 딸한테. 감 회장이 격분하며 소리쳤지만 은채는 아버지를 진정시켰다. 아빠,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 해. 내가 깨어났다는 걸 도준이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도준의 모든 범죄를 파헤칠 거야. 은채의 눈에는 냉철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감 회장은 딸의 강한 의지와 명석한 판단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우리 딸, 아빠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아저씨 있잖아. 민석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줘.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감 회장은 딸의 복수를 위한 법적 재정적 구원고리, 아이가 되기로 맹세했다. 재성 또한 저도 10년 전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도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비밀 동맹을 결성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감 회장의 연락을 받은 최민석 변호사가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60대 초반의 최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형사사건 베테랑으로 강은채와 박재성의 복수 계획을 법적인 파멸로 이끌 핵심 인물이었다. 최 변호사는 침대에 누워있는 은채, 여전히 혼수 상태를 연기하는을 보며 재성과 은채의 소통 방식 손가락 신호로 모든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정말 치밀한 놈이구나. 최 변호사는 이도준의 보험 사기, 유언장 위조 시도, 살인 미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조작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 변호사는 증거 확보 계획을 구체화했다. 증인 이숙자의 진술, 은채가 직접 들은 이도준과 윤세라의 대화 내용, 그리고 트럭 기사의 행방을 쫓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강 회장은 즉시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트럭 기사를 찾도록 지시했고, 며칠 후 탐정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트럭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갑자기 이도준의 차명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5천만 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된 살인 미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금융 증거 RV였다. 더 놀라운 소식은 트럭 기사가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돈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고. 트럭 기사의 증언 확보는 복수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이제 은채에게는 생명을 위협했던 공범의 직접 증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동시에 윤세라에 대한 신원 조사를 마쳤다. 이 여자도 만만치 않은 정가가 있습니다. 사기와 공갈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도준은 윤세라에게 이용당했고, 윤세라는 도준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서로 이용한 거겠지요. 이로써 이도준과 윤세라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닌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공범 관계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2주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최 변호사는 검찰에 이도준과 윤세라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도,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주명을 받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복수는 더 이상 병실 안의 비밀 계획이 아닌 국가 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집행될 공개적인 심판, RV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나의 생명을 앗으려 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들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다. 3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은채의 병실에는 여전히 이도준이 여보, 빨리 나아야 해 라며 가식적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용의자 이도준, 윤세라를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이게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완성된 상태였다. 은채는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위선적인 공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도준과 윤세라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도준은 수척했지만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고 윤세라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인들이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으므로 증언할 수 없다. 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증인을 호명하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증인 강은채 씨, 증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청석과 피고인석에서 집단적인 옹성거림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 이도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윤세라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6개월 전 자신이 죽기를 간절히 바랐던 의식불명 상태의 아내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법정 한가운데에 당당히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중 앞에서의 가장 극적인 진실선언 RV였다. 은채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언석에 섰다. 10년간 억압받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넘쳤다.
증인은 피고인 이도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은채는 답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가 잠금 증후군 상태일 때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은채는 재판부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청각적 고통을 설명했다. 저는 잠금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피고인은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병실에서 불륜녀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도준과 윤세라는 수치심과 공포에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은 제게 빨리 죽는 것이 베스트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일주일 전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총 1억 원을 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의식 안에서 바로 제 옆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간병인 이숙자가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숙자의 생생한 증언은 이도준의 잔혹한 냉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다음 증인으로 나선 트럭 기사는 5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며 교통사고가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증거들이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자 이도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했던 아내가 자신의 가장 비열한 비밀을 모두 듣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 아을 견딜 수 없었다. 이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규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해하려 하지는 않았어. 그의 외침은 법정에서 통제력을 잃은 악인의 굴종적인 오열, 아야로 기록되었다. 검사는 최종 결론에서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극한의 고통 속에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도준에게는 10년, 윤세라에게는 12년이 구형되었다. 은채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시원하다기보다는 1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당신들의 오만함이 당신들을 파멸시켰다. 법정에서 당신들의 죄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니 이제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첫 공판으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도준과 윤세라는 희미한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은채가 잠금 증후군의 경험을 통해 밝혀낸 치밀한 증거 앞에는 어떠한 변론도 힘을 쓸 수 없었다. 은채는 아버지 강 회장과 박재성의 곁에서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심판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도준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도 등의 죄가 모두 인정됩니다. 판사는 도준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가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탐욕과 기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명확히 했다. 도준은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지금 그의 모든 지위는 파멸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이도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세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강은채 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14년 징역. 도준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10년에 걸친 완벽한 악행은 결국 14년이라는 자유의 대가로 돌아왔다. 은채는 그 순간 벅찬 감정 대신 드디어 끝났다. 는 깊은 안도감, I feel 느꼈다. 10년간의 거짓, 6개월간의 죽음과의 사투,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녀의 옆에 앉은 재성은 은채의 손을 조용히 꽉 잡았다. 시원하다기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 재성아, 이제 정말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는 도준과 세라를 바라보며 은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준은 파멸의 순간에도 은채에게 마지막으로 증오가 담긴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은채는 미움 대신 그들이 10년이라는 젊음과 기회를 저렇게 낭비했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재성이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법원을 나서는 은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 회장은 딸을 보호하며 인파를 헤쳐나갔다. 은채는 마이크 앞에서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소감을 밝혔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은채의 이 공개적인 선언은 그녀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로 세상 앞에 우뚝 섰음을 알리는 선포였다. 그날 저녁 은채는 박재성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바로 이 한강 근처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녀였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함을 헌신적인 구원자로 갚아낸 재성, 아아이 서 있었다. 재성아, 10년 전 우리가 잃었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되찾았구나. 이 모든 고통은 당신의 속죄이자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평화로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10년의 악몽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진실한 사랑과 평온한 일상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고통과 거액의 위자료를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그녀의 복수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선 대규모 속죄로 완성될 준비를 마쳤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강은채는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서울 근교의 조용하고 따뜻한 카페에 앉아 창밖의 평화로운 봄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편안한 셔츠 차림의 박재성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은채야, 생각이 많아 보이네. 재성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불안함이나 비겁함은 사라지고 깊은 안정감과 성숙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응.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은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재성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 그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앗아간 모든 것을 평화와 진실로 되찾았다. 재성은 의사로서의 성공 대신 은채와 함께보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병원을 나왔고 현재는 소외 계층을 위한 작은 재활 클리닉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10년의 비극을 딛고 사랑과 속죄, 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은채는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은채는 단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총 1억 원 보험금 및 위자료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금액을 기반으로 비영리 재단인 강은채 희망회복재단을 설립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정폭력과 재정적 사기로 인해 목숨까지 위협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탐욕으로 얼룩진 이 돈을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의 구원을 위한 에너지로
대규모 속죄 행동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악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장기적 속죄로 완성되었다. 강 회장은 딸의 성숙한 결정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재성은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은채야, 정말 대단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제야 네가 원하던 진정한 삶을 찾은 것 같아. 은채는 재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재성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속죄와 구원 덕분이야. 10년 전 당신이 짊어졌던 비겁함의 짐은 이제 나의 사명이 되었어. 우리 함께 이 재단을 이끌어가자. 재성은 망설임 없이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을 넘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운명적인 동반자, 아야가 되었다. 은채는 이도준과 윤세라의 소식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도준은 14년의 징역을 살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을 것이며 세라 역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이다. 은채는 미움과 증오를 털어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도준의 거짓된 펜트하우스에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악행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해방시켰다. 공원을 나서며 은채와 재성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눈처럼 흩날렸다. 재성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 10년의 기다림과 고통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딸 이나 살해 위협을 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승화시킨 강은채 희망회복재단의 설립자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구원자였다.